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맑은 물이 흐르고 뒷산에는 사철 푸른 소나무가 빽빽하여 사람 살기 좋다고 소문난 곳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기와지붕이 번듯하고 마당이 넓은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인 명수는 마음씨가 곱고 성실하기로 유명했지만 귀가 얇아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것이 큰 흠이었습니다. 명수에게는 연화라는 이름의 참하고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가 시집 온 뒤로 집안의 곳간은 날이 갈수록 두둑해졌고 밥 짓는 연기는 하루도 끊이지 않고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두고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단 한 사람, 명수의 어머니인 시어머니만은 그 풍경을 고운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가을바람이 문풍지를 흔들기 시작하던 무렵 평화롭던 이 집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의 질투 섞인 헛된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매일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올리고 정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부지런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윤기가 흘렀고 장독대에 줄지어선 항아리들은 어찌나 닦았는지 거울처럼 얼굴이 비칠 정도였습니다. 연화가 짖는 밤 냄새는 구수하여 담장을 넘어가던 지나가는 나그네의 발길도 멈추게 할 만큼 일품이었기에 명수는 아내를 얻은 것을 세상 무엇보다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밭일을 하다가도 아내 생각에 절로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장날이면 아내에게 줄 고운 댕기 하나라도 사들고 오려 애썼습니다. 부부의 금슬이 이토록 좋으니 집안에는 늘 웃음꽃이 피어날 것만 같았지만 안방 깊숙한 곳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굳어져만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며느리만 쳐다보며 웃는 꼴이 못마땅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상을 물리고 난 뒤 시어머니는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아들 명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수의 손을 꼭 잡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들을세라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얘야, 내 눈이 침침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며느리 눈빛이 예전 같지 않구나. 내가 늙었다고 무시하는 것인지 밥상에 올리는 국의 간이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하여 도통 종잡을 수가 없다. 명수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라며 그럴 리가 없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연화는 마을에서 효부로 소문이 자자할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입맛에 맞춰 끼니 때마다 정성을 다해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며 아들의 말을 가로막고는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자신이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된 것 같아 서럽다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명수는 어머니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 차마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효심이 깊은 아들이었기에 어머니가 서운함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가 불효처럼 느껴져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날 밤 명수는 자리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는데 옆에서 곤히 잠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평온하고 맑았지만 어머니의 슬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예전처럼 마냥 사랑스럽게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었는데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하여 한번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 전까지의 믿음은 순식간에 안개처럼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명수는 다음 날부터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로 문안 인사를 드리고 아침상을 차려드려 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에 맑은 묵국, 그리고 노릇하게 구운 생선까지 곁들인
정성스러운 밥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드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짐짓 혀를 차며 국이 식었구나. 며느리가 이제는 시어미 밥상에도 정성이 식은 게지. 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명수가 국그릇을 만져보니 여전히 따뜻했으나 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영문을 몰라 당황하며 국을 다시 데워오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됐다며 손을 내저으며 밥상을 물려버렸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연하는 이유 없는 꾸지람에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자신이 더 잘하면 어머니의 마음이 풀리실 것이라 믿고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지나는 길에 슬쩍 끼어들어 며느리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는 겉으로는 얌전한 척하지만 속은 구렁이 같아서 집안의 곳간 열쇠를 쥐고 흔들려 한다네. 내 아들이야 순에 빠져서 색시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맸다 해도 믿으니 이 늙은이가 죽어야지 원. 시어머니의 말은 삽시간에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명순의 집안 사정을 궁금해하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연화는 곳간 열쇠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으며 쌀 한 톨을 쓸 때도 시어머니에게 여쭙고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실인 양 굳어져 갔습니다. 명수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 김서방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 집안 단속 잘해야겠네. 듣자 하니 자네 처가 자네 몰래 친정으로 곡식을 빼돌린다는 소문이 돌던데. 설마 그 착한 사람이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말이야. 명수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어머니의 말 때문에 의심이 생기던 차에 남의 입에서까지 그런 소리가 나오니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명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마당에서 콩을 고르고 있는 연화의 모습이 보였지만 명수는 본체 만체하고 찬이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태도가 갑자기 차가워진 이유를 알 수 없어 불안한 마음에 일손을 놓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 들어가 남편이 좋아하는 숭늉을 끓여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방님, 오늘따라 기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밭일에 고단하셔서 그런지요. 연화가 묻자 명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 기색 살필 시간에 집안 살림이나 똑바로 하시오. 남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소. 연화는 난데없는 질책에 눈이 휘둥그레졌으나 명수는 돌아누워 버렸습니다. 밖에서 이 소리를 엿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기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아들이 완전히 자기 편으로 돌아왔다고 믿었지만 이것은 집안의 불행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로 접어들어 산골의 밤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서리가 내려앉은 장독대는 하얗게 빛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기회를 틈타 더 강한 이간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명수를 붙잡고 며느리가 무당을 불러 구슬하려 한다느니 아들을 잡아먹을 사주라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어젯밤 꿈에 돌아가신 네 아버지가 나타나셨는데 며느리 기가 너무 세서 우리 집안의 맥이 끊기게 생겼다고 하시더라. 네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게다. 조상 핑계까지 대는 어머니의 말에 명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는 점차 아내를 집안의 재앙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연화가 웃는 모습조차 가식적으로 느껴져 소름이 돋았습니다.
연화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냉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다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가족들의 소못을 지어야 했기에 밤늦도록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시어머니의 저고리와 남편의 바지를 짓고 있었지만 방 밖에서 들려오는 것은 자신의 험담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가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가던 중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 사람이 곡식을 빼돌렸습니까? 명수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렇다니까.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광 뒤쪽으로 쌀자루를 넘기는데 아마 친정 오라비가 와서 받아갔을 게다. 시어머니의 거짓말은 이제 거침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명수는 아침부터 곡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곡식의 양을 일일이 확인하며 줄어든 것이 없는지 살피는 남편의 모습에 연화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무엇을 찾으십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제게 말씀하세요. 연화가 다가가 묻자 명수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아내를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더 잘 알 것 아니오. 우리 집살이 어디로 씻는지 말이오. 연화는 억울함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곡식은 지난번 제사 때 쓴 것과 이웃집 할머니 편찮으실 때 죽괭 드린 것 말고는 충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이 돌아선 명수의 귀에는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그때 마침 마을에서 지혜롭기로 소문난 이웃집 할머니가 마시를 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연화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에 혀를 차며 명수에게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여보게 명수, 자네 색시만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는가. 굴러온 복을 제 발로 차는 미련한 짓은 하지 말게나. 자네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노파심에 그러시는 걸 자네가 중심을 잡아야지. 내 없이 휘둘리면 쓰나. 할머니의 따끔한 충고에 명수는 잠시 움찔했지만 방 안에서 시어머니가 아이고 나 죽는다. 남의 집 일에 콩나라. 탄나라 하는 꼴 좀 보소하며 곡소리를 내자 명수는 황급히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웃집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차고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아예 자리에 눕더니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식음을 전폐하는 척했습니다. 명수가 약을 지어오려 하자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약은 필요 없다. 내 병은 마음에서 온 것이니 그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다. 저 며느리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내가 살 것 같다. 이것은 명수에게 며느리를 내쫓으라는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명수는 매탄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마당에 서 있는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마당에서 홀로 빨래를 널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이 처량해 보였지만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비뚤어진 효심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은 차려졌지만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정막만이 감도는 방 안에서 명수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내 할 말이 있소. 연화는 남편의 목소리에서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수의 시선은 아내를 피한 채 허공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렇게 편찮으신데 점쟁이 말이 집안에 기가 센 사람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오. 잠시 친정에 가 있는 것이 좋겠소. 어머니 병환이 나으시면 그때 다시 데리러 가리다. 그것은 사실상의 소박맞은 쫓겨남이나 다름없는 말이었습니다.
연화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남편은 끝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불 속에서 훔쳐보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짐을 꾸리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가슴 속에는 억울함과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작은 옷가지 몇 벌을 챙겨 보자기에 싸니 그것이 그녀가 이 집에서 헌신했던 세월의 전부인 양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밖에는 어느새 진눈깨비가 흩날리기 시작했고 바람 소리는 마치 연화의 울음소리처럼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명수는 문 밖에서 들리는 아내의 흐느낌 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이것이 집안을 위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산골 마을의 한 집에서 착한 며느리가 쫓겨날 준비를 하는 비극적인 밤이 깊어만 갔습니다. 산골 마을의 겨울은 예고 없이 찾아와 사나운 기세로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렸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매서운 바람이 문풍지를 쉴 새 없이 흔들어대니 집안에는 썰렁한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연화가 아무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구들장을 데워도 사람의 마음에 분 틈새 바람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대놓고 며느리가 밥상을 들고 들어오면 숨이 막힌다며 가슴을 치고 며느리가 나가면 그제야 숨통이 트인다는 듯 과장된 숨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명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고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애정 대신 원망과 두려움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했던 부부의 정은 차가운 겨울바람에 날려가 버린 지 오래였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의심의 눈초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먼 친척이라 자처하는 낯선 사내 하나가 마을을 찾아와 명수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허름한 행색의 눈매가 교활해 보이는 그는 자신이 관상을 좀 볼 줄 안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리 입을 맞춰둔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사랑방으로 들였고 명수를 불러 앉혔습니다. 사내는 명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혀를 끌끌 차며 대뜸 말을 던졌습니다. 이 집안에 상서롭지 못한 기운이 가득하네. 주인장 얼굴에 그늘이 드리운 걸 보니 안주인의 기가 너무 세서 양기를 다 빨아먹고 있어. 이대로 두면 자네뿐만 아니라 노모까지 명을 다하지 못할 걸세. 명수는 그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사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내는 한술 더 떠서 집안 곳곳을 둘러보는 신하를 하더니 부엌 쪽을 가리키며 호통을 쳤습니다. 저기서 살기가 뻗어나오고 있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더니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집안의 복이 다 새어나가고 있네. 자네가 지금껏 살아있는 게 용할 지경이야. 명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몇 달간 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뇌리를 스치며 모든 것이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알뜰함은 인색함으로, 부지런함은 억척스러움으로 왜곡되어 보였고 그녀의 건강한 모습조차 자신의 길을 빼앗아간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 밖에서 밥을 짓던 연화는 이 터무니없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들어와서 따질 수도 없어 부직갱이만 꼭 쥐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때 연화가 손님 대접을 위해 따뜻한 숭뵼과 고구마를 쟁반에 담아 조심스럽게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지는 신욕을 했습니다. 아이고, 저 눈빛 좀 봐라. 나를 잡아먹으려고 눈에 불을 켰구나. 사내 역시 짐짓 놀란 척하며 명수의 뒤로 숨었습니다. 명수는 당황하여 벌떡 일어나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썩 물러가지 못해 어머니가 저렇게 무서워하시는데 눈치도 없이 들어오다니. 연화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며 서방님, 손님이 오셔서
대접하려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명수는 쟁반을 밀쳐버렸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뒹굴며 깨지는 소리가 났고 연화의 마음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소란을 듣고 이웃집 할머니가 걱정스런 마음에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사랑방에 앉아있는 사내의 얼굴을 보고는 단번에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 서 있는 명수를 불러 나직하게 충고했습니다. 명수야, 저 사람은 아랫마을에서도 헛소리로 밥 얻어먹고 다니는 건달일세. 저런 사람 말에 넘어가서 조강지처를 내치면 천벌을 받는 법이야. 내 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느냐. 하지만 이미 귀와 눈이 멀어버린 명수에게는 그 충고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남의 집안일에 간섭한다며 할머니에게 화를 냈고 할머니는 추추 제 복을 제가 차는구나 하며 혀를 차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면서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정말 숨이 넘어갈 듯 헐떡거리며 명수의 손을 붙잡고 유언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 며느리 탓이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저 여자가 나가는 꼴을 봐야 내가 눈을 감겠다. 명수는 공포와 죄책감에 사로잡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안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건넌방에서 홀로 바느질을 하고 있던 연화는 남편의 거친 발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수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에는 살기마저 감돌았습니다.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나가시오. 명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서방님, 밖에는 눈보라가 치고 밤이 깊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가겠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연화는 애원했습니다. 갈 곳도 없는 밤중에 쫓겨나는 것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당신이 이 집에 있는 한시가 급하오. 어머니가 당신 기 때문에 숨을 못 쉬신단 말이오. 당장 나가주시오. 명수는 아내의 간곡한 부탁조차 외면하고 문을 활짝 열어 찬 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치게 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매달려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시어머니의 모함은 진실을 덮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말없이 옷가지 몇 벌을 챙겨 보찜을 꾸렸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왔던 반지꼬리와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빗 하나. 그것이 그녀가 챙길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짐을 싸는 동안 명수는 차마 그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고 마루 끝에 서서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의 온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연화의 손끝은 추위와 슬픔으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짐을 다 꾸린 연화는 안방 쪽을 향해 큰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자신을 모함하고 내쫓는 시어머니였지만 며느리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다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어머니,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제 정성이 부족하여 모시지 못하고 떠납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의 시어머니는 이 소리를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만 짐짓 짜는 척하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다시 남편이 서 있는 마루 쪽으로 몸을 돌려 절을 했습니다. 서방님, 부디 건강하시고 집안을 잘 건사하십시오. 저 없는 동안 식사 거르지 마시고요. 끝까지 남편을 걱정하는 그녀의 말에 명수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그는 입을 꾹 다문 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내려서자 쌓인 눈이 발목까지 푹 빠졌습니다.
차가운 눈의 감촉이 버선발을 통해 전해지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뒤를 한번 돌아보았으나 굳게 닫힌 방문과 돌아선 남편의 등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대문을 여는 삐걱 소리가 유난히 크게 밤하늘을 울렸고 연화는 눈보라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까지 그녀는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걸었고 그녀의 발자국은 내리는 눈에 금세 덮여 사라졌습니다. 명수는 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듯 공허하고 시린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이것이 어머니를 살리는 길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었어. 이게 다 우리 집안을 위한 일이야. 그는 애써 죄책감을 밀어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아내가 남기고 간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녀가 정성스레 개어놓은 이부자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명수는 그 이부자리를 보자 울컥 눈물이 솟구쳤지만 곧바로 고개를 흔들어 잡념을 떨쳐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연화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픈 척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열고 명수를 불렀습니다. 명수야, 이제야 살 것 같구나.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빠져나간 기분이다. 배가 출출하니 부엌에 가서 밥이나 좀 차려오너라. 방금 전까지 죽어가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쌩쌩한 목소리였습니다. 명수는 어머니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은 것이 아내를 내보낸 덕분이라고 억지로 믿으려 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식은 밥을 데우며 텅 빈 부엌의 적막함에 몸서리쳤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늘 온기와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던 곳이 이제는 썰렁한 냉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수가 차려온 밥상을 받은 시어머니는 개걸스럽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밥맛이 도네. 그년이 있을 때는 밥알이 모래알 같더니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떠난 것을 축하하듯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명수는 밥을 먹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기이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아내가 문제였을까? 아니면 어머니가 꾀병을 부린 것일까?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대며 지붕을 때렸고 명수는 쫓겨난 아내가 이 추위에 얼어 죽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각 연화는 눈 덮인 산길을 헤치며 정처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친정은 산 너머 이웃 고을에 있었기에 밤새 걸어야 닿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손발은 꽁꽁 얼어 감각이 없었고 얼굴은 칼바람에 베인 듯 쓰라렸습니다. 그녀는 걷다가 지쳐 큰 소나무 아래서 잠시 쉬어가려 했지만 잠이 들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아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살아야지. 억울해서라도 살아야지.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비록 남편에게 버림받고 시어머니에게 쫓겨났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불씨는 분노가 아닌 자신을 지키겠다는 강인한 생명력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눈보라는 잦아들 줄 몰랐고 마을의 불빛들은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명수의 집도 불이 꺼지고 어둠에 잠겼지만 그 집의 평화는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을 차지한 시어머니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코를 골며 잠들었지만 명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들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아내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 같아 귀를 막아야 했습니다.
집안을 지키겠다며 아내를 버린 명수의 선택은 결국 집안을 지탱하던 가장 튼튼한 기둥을 뽑아버린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시련을 알지 못한 채 명수의 집은 위태로운 겨울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떠난 뒤 명수의 집에는 아침이 와도 예전 같은 활기가 돌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들리던 경쾌한 물 새는 소리와 도마질 소리는 사라지고 정막만이 집안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내쫓은 승리감에 취해 늦잠을 자다가 해가 중천에 떠서야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를 치며 부엌으로 들어갔지만 오랫동안 손을 놓았던 살림이 손에 이글리 만무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 해도 연기만 매캐하게 피어올라 눈물 콧물을 쏟았고 겨우 지은 밥은 3층 밥이 되어 위는 설익고 아래는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명수는 타버린 밥을 씹으며 모래알을 삼키는 기분을 느꼈지만 어머니의 눈치가 보여 아무 말도 못하고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겨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 꼴은 더욱 말이 아니게 변해갔습니다. 연화가 쓸고 닦아 반질반질하던 마루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았고 마당 구석에는 치우지 않은 쓰레기가 쌓여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몸이 아파서 잠시 쉬는 것뿐이다라며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게으름과 무능력함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명수의 옷차림 또한 날이 갈수록 초라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흙이 묻어도 금세 깨끗하게 빨아 풀을 먹인 옷을 입었지만 이제는 며칠째 같은 옷을 입어 퀴퀴한 냄새가 났고 떨어진 단추를 달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명수의 꾀죄죄한 몰골을 보며 수군거렸고 명수는 창피함에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곡간 사정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연하는 곡식 한 톨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알뜰하게 관리하여 겨울을 나고도 남을 양식을 비축해 두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살림의 규모를 모르고 기분에 따라 곡식을 퍼다 썼습니다. 떡을 해먹는다. 엿을 고아 먹는다 하며 쌀독을 마구 비워대니 겨우내 먹어야 할 양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명수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마디 하면 시어머니는 내 처가 훔쳐간 게 많아서 그런 것이다라며 여전히 며느리 탓만 했습니다. 명수는 그 말이 거짓임을 알았지만 어머니와 싸우기 싫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텅 비어가는 쌀독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집안의 쥐가 들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하가 있을 때는 구석구석을 살피고 단속하여 쥐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대낮에도 쥐들이 마당을 가로지르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쥐를 잡을 생각은 않고 이게 다 재수없는 며느리가 남기고 간 애군이다라며 부적을 써 붙이느라 돈을 낭비했습니다. 밤이면 천장에서 쥐들이 달리기 시합을 하듯 우당탕거리는 소리에 명수는 잠을 설쳤습니다.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작은 미물조차 다스리지 못해 집안이 엉망진창이 된 현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아내가 있었더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동네 중매쟁이 할멈을 불러들였습니다. 며느리를 내쫓았으니 이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새 며느리를 들이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은 기와집에 논밭도 넉넉하니 참하고 돈 많은 집 처녀를 데려오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중매쟁이 할멈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할멈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댁내 소문 못 들었소. 멀쩡한 조강지처를 쫓아낸 집에 누가 딸을 주겠소. 그 착한 연화 아씨를 내치고는 천벌 받을까 무서워서 아무도 안 온다 하오. 할멈은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여 씩씩거리기만 했습니다. 이 소문은 바람을 타고 온 마을에 퍼져
명수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을회관에 가도 사람들은 슬슬 자리를 피하거나 대놓고 복을 걷어찼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전에는 명수가 나타나면 반갑게 맞아주던 이웃들이 이제는 그를 모자란 사람 취급했습니다. 명수는 외로움과 수치심에 괴로워하며 술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와 차가운 냉돌방에 누우면 아내가 차려주던 따뜻한 해장국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는 식어빠진 아궁이와 설거지감이 쌓인 개수대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은 점점 더 매서워져 황소바람이 문틈으로 숭숭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겨울이 오기 전에 문풍지를 새로 바르고 솜을 틀어 이불을 두툼하게 만들어 놓았겠지만 지금의 이불은 솜이 죽어 얇고 눅눅했습니다. 명수는 밤새 추위에 떨며 몸을 웅크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조차 추위를 견디다 못해 아이고 추워라. 며느리 들이기 전에 얼어 죽겠네라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명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처음으로 원망 섞인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어머니의 말만 믿고 아내를 내친 결과가 고작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라는 사실에 울분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명수의 환청 증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깊은 밤, 바람 소리에 섞여 어디선가 달그락하고 배틀 짜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가 밤늦게까지 가족들의 옷감을 짜던 그 소리였습니다. 명수는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나 앉아 여보하고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헛것을 들은 자신을 자책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나 커서 집안 곳곳에 그녀의 환영이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마당을 보면 빨래를 넣는 모습이, 부엌을 보면 밥을 짓는 모습이 보이다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수는 어머니가 아프다며 들어 누워 있던 때를 떠올리고 약탕기를 찾으러 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광구석에서 어머니가 숨겨둔 꿀단지와 곶감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 탓에 입맛이 없어 굶어 죽겠다며 곡기를 끄는 척 했었지만 사실은 몰래 간식을 챙겨 먹으며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명수는 배신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거짓 연극에 속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버렸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곶감 상자를 바닥에 패대기 치고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에 사무치도록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명수는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연화가 우리 집안을 망칠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우리 집 꼴을 보십시오. 이게 어머니가 원하던 집안입니까? 명수가 처음으로 대들자 시어머니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놈아, 이게 다 네가 기운이 약해서 그렇다. 굿이라도 한 번 더 하면. 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미신 타령만 했습니다. 명수는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지만 가슴 속의 불덩이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명수는 아내가 쓰던 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텅 빈 방에는 주인 잃은 반년고리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단제꼬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명수의 낡은 버선을 기울여 담은 흔적과 시어머니의 저고리에 달려고 준비해둔 고운 색실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쫓겨나는 그 순간까지도 가족을 위해 바느질을 하려 했던 아내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명수는 반전고리를 가슴에 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도깨비에 홀렸지. 어찌 귀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통곡 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길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집안의 가세는 급격히 기울어 갔습니다. 농사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논밭은 잡초가 무성해졌고 관리하지 않은 소는 병이 들어 비실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집은 이제 망조가 들었다며 혀를 찼습니다. 예전에 명순의 집에서 쌀을 빌려가던 사람들도 이제는 발길을 끊었고 오히려 명수가 곡식을 꾸러 다녀야 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선뜻 곡식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신용을 잃은 가장과 독한 시어머니가 있는 집에 엮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수는 세상 인심이 무섭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인심을 잃게 한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끝나가고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지만 명수의 집에는 여전히 겨울 바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매화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앞마당은 잡초와 쓰레기로 뒤덮여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기력이 쇠하여 진짜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끙끙 앓으며 며느리야, 물 좀 다오 하고 헛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를 찾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명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어리석음이 빚어낸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명수는 마루 끝에 앉아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너머 어딘가에 있을 아내 생각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명수의 마음속에서 뒤늦은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집안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에게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씻기 위해서는 그녀를 찾아가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사람된 도리였습니다. 명수는 헛간에 들어가 먼지 쌓인 지게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머니의 치마폭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로 인생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명수는 길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낡은 옷을 대충 기워 입고 집신을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쌀독을 탈탈 털어 만든 주먹밥 몇 덩이를 보찜에 넣으며 그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잠시 다녀올 곳이 있습니다라고만 짧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어디로 가는지 짐작하면서도 차마 말리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녀 또한 자신의 과오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에 아들의 뒷모습을 잡을 면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명수는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아내가 떠났던 그 눈 덮인 산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봄을 되찾기 위한 명수의 늦은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명수가 아내를 찾아 떠난 길은 겨울의 끝자락이라 여전히 찬바람이 매서웠지만 언 땅이 녹아 질척이는 흙길은 그의 마음처럼이나 무겁고 고단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눈보라 속에서 홀로 걸었을 이 길을 되밟으며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참회의 눈물을 뿌렸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낯선 마을에 도착할 때마다 그는 사람들을 붙잡고 연화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며 행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쫓겨난 여인이 자신의 흔적을 쉽게 드러낼 리 만무하여 명수는 며칠을 헤매도 그녀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발바닥이 부르트고 집신이 해져서 너덜거릴 지경이 되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따라 정처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보름달이 차오르고 다시 이질어질 무렵 명수는 맑은 시냇물이 마을을 휘감고 도는 어느 아담한 동네에 당도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솔깃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막에 앉아 쉬던 중 옆자리에 노인들이 나누는 대화가 귓가에 스쳐 지나갔던 것입니다. 저 윗마을에 새로 들어온
안하기 솜씨가 어찌나 좋은지 헌옷을 주면 새우처럼 기워내고 천을 염색하면 쪽빛이 하늘보다 더 곱다더군. 명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하는 본래 바느질과 염색에 남다른 재주가 있었기에 그 안하기 필시 자신의 아내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노인들에게 그 안하기 사는 곳을 물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무렵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언덕바지에 자리 잡은 작은 초가집은 비록 크기는 작았으나 울타리에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나고 마당은 티끌 하나 없이 정갈하여 주인의 성품을 짐작게 했습니다. 명수는 차마 대문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흙돌담 너머로 마당을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긴 빨랫줄이 걸려 있었고 그곳에는 방금 염색을 마친 천들이 바람에 나부끼며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들 사이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연하였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조금 야윈 듯했지만 움직임은 훨씬 가볍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명수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멍하니 그녀의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연하는 빨래를 거두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시집살이의 고단함에 짓눌려 웃음을 잃었던 명순의 집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자유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집 안하기 떡이 담긴 접시를 들고 들어와 연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연하댁, 이것 좀 먹어보게. 오늘 우리 아이 돌이라 떡을 좀 했네. 연하는 활짝 웃으며 아이고, 귀한 걸 가져오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그 미소는 명수가 결혼 초기에나 보았던 티 없이 맑고 환한 미소였습니다. 명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과 함께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떠나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 비로소 제 색깔을 찾고 꽃처럼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명수는 담벼락에 기대어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열을 삼켰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여보. 내가 잘못했소. 다시 집으로 갑시다.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것은 그녀를 다시 불행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는 지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집은 여전히 욕심 많은 어머니와 쥐들이 들끓는 난장판이었고 자신은 그런 어머니를 끊어내지 못하는 유약한 사내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연하가 누리고 있는 이 소박한 평화와 행복을 깨뜨릴 자격이 자신에게는 없었습니다. 명수는 아내를 데려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녀가 지금처럼 웃으며 살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속죄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해는 완전히 저물어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연하가 방으로 들어가 호롱불을 켜자 창호지에 그녀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명수는 그 그림자를 향해 땅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부인, 부디 행복하시오. 나 같은 못난 놈은 있고 이곳에서 당신의 고운 솜씨 마음껏 펼치며 평생 웃으며 사시오. 내 평생 당신에게 지은 죄를 갚는 마음으로 빌며 살겠소. 차가운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흐느끼던 명수는 겨우 몸을 일으켜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쓰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그가 아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훨씬 더 멀고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을 꼬박 걸어 다시 산골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명수의 몰골은 거지나 다름없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전과 달리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밖을 내다보던 시어머니가 아들을 보고는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명수야, 그래. 며느리는 데려왔느냐?
시어머니는 아들의 뒤를 살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녀 역시 며느리가 없으면 집안이 망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에 내심 며느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명수의 등 뒤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따라왔을 뿐이었습니다. 명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지 않고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화는 오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게 무슨 말이냐며 바닥을 치고 통곡하려 하자 명수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야 사람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망가뜨린 그 사람의 인생을 제가 다시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일은 우리 모자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은 죗값입니다. 명수의 서리빨 같은 태도에 시어머니는 압도되어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이 변했음을,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아들을 휘두를 수 없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날부터 명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에 잡초를 뽑고 쓰러져가는 울타리를 고쳐 세웠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서툰 솜씨로나마 밥을 짓고 쥐구멍을 막고 곳간을 청소했습니다. 처음에는 밥을 태우고 국을 쏟기 일쑤였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을 해나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들의 눈치가 보여 더 이상 꾀병을 부리지 못하고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거나 나무를 다듬으며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집안은 예전의 활기를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더럽고 흉흉한 곳이 아닌 조용하고 정갈한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가을이 오고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을 때 명수의 집 곳간에도 다시 곡식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명수가 개과천선하여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는 담장 너머로 명수에게 이제야 사람 꼴이 좀 나는구먼. 진작에 그렇게 중심을 잡았으면 좋았을 것을 일하며 혀를 찼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비난보다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명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땀 흘려 일하는 고단함으로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달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시어머니는 노안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어머니는 명수의 손을 꼭 잡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욕심이 과하여 귀한 며느리를 내쫓고 너를 호라비로 만들었구나. 저승에 가서도 이 죄를 어찌 갚을꼬. 명수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마음 편히 가십시오. 연화도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으니 우리를 너무 원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위로에 겨우 눈을 감았고 명수는 어머니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드렸습니다. 이제 명수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지만 그는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늙어 호우백발의 노인이 될 때까지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장가를 갈 때가 되면 명수는 그들을 불러다 놓고 술 한 잔을 권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지어미의 말보다 남의 말, 심지어 부모의 말이라도 그릇된 것이라면 휘둘리지 말게. 아내는 자네가 지켜야 할 사람이지. 남들이 흔드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네. 있을 때 귀하게 여기게나.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져 그 마을에서는 며느리를 구박하거나 아내를 내치는 일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명수의 집은 비록 여주인은 없었으나 언제나 마당이 깨끗하고 굴뚝에서는 따뜻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먼 훗날
명수가 세상을 떠나던 날 밤에는 아주 평온한 바람이 불어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명수가 꿈속에서라도 그리던 아내 연화를 만나 용서를 빌고 못다한 정을 나누러 갔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연화 또한 먼 마을에서 명수의 부고를 전해 듣고는 그가 살았던 북쪽 하늘을 향해 조용히 묵념을 올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두 사람은 비록 이승에서는 다시 맺어지지 못했으나 서로를 향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간직한 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 갔습니다. 산골 마을의 바람 소리는 지금도 그때의 이야기를 품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지 말라고 속삭이는 듯합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밤은 깊어산과 들이 모두 잠들었습니다. 험한 세파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채 달빛만이 고요히 마을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는 따뜻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마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이야기는 이것으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아내를 버린 남자라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수의 뒤늦은 후회와 깨달음, 그리고 연화의 주체적인 삶을 통해 우리네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록 두 사람은 다시 맺어지지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안을 찾았으니 그것으로 된 것이겠지요. 밤이 아주 깊었습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도 이제는 자장가처럼 들려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꿈자리를 어지럽히지 않고 오히려 삶의 지혜가 담긴 따뜻한 이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만약 또 다른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새로운 제목을 하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언제나 이곳에서 당신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